네,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그리고 키움증권의 이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 방송의 진짜 단골 주제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죠. 한때 제가 1,458원이 야간 시장에서 올라가는 걸 봤었거든요. 자, 이게 과연 언제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할까? 미국의 PC, 근원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정된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만, 자,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백하게는 달러와 표시 자산의 매력도가 너무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채 증시라든가 미국의 표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 어떤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니면 원화 표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이버전스가 지금의 USD KRW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다행히도 지금 1,450원에서 1,440원대로 좀 내려오면서 상단에 대한 어떤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이런 어떤 행보, 그러니까 미국 주도주에 대한 어떤 꾸준한 매력도가 유지되면은 사실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과열로 인해서 조금 더 서학개미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달러와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는데 이번 어제 FOMC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고점 부담감이 좀 놓여져 있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단 트라이보다는 우선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조금은 아랫단으로 레벨을 낮추지 않을까 정도로 단기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간씩 레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1,400원에서 1,420원으로, 1,440원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레벨이 올라갔는데 혹시 이번에도 레벨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레벨을 올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에 상단 저항성을 깼다라는 거고요. 이제 환율은 특히 어느 정도의 저항선을 뚫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오버슈팅을 하는 면모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면모를 통해서 계속 레벨 단위 올라갔다라는 건데 그게 우선 원화만 약하냐라고 봤을 땐 사실 원화만 약한 건 아니고요.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대부분 지금 원화와 페어링되고 있는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강하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와 위안화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페어링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고 원화가 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레벨로 올라갔던 거고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 게 이거를 가속화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분위기 전환이 저는 조금씩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달러와 표시로 코스피를 보면 정말 싸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젠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환율이 좀 높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느냐?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핵심은 중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싸지만 물론 싼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대부분 큰 종목들의 실적 모멘텀이나 역량, 글로벌한 역량들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대체로 그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증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둘 증시를 합쳐봤을 때 그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매력도는 더 강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증시 지금 웬만한 종목, 웬만한 섹터 대표주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FOMC를 거치면서 약간 과열을 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낙폭이 좀 심하다면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많이 빠졌지만 그 중에서도 틈새 섹터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에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예.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1,440원 안팎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환율에도 환전을 하고 미국 주식을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환전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5%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비싼 내러티브로 오른 종목들의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종목들 가운데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최일호 상무가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연 4.5%,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하는데 약간은 이거 괜찮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마지막 FOMC를 좀 짚어보자면 연준이 이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걸 단행한 다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6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자, 이런 시장의 여파가 과연 얼마나 갈지 먼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FOMC 관련 이후의 여파는 이제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낮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 FOMC가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시장에 맞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고점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도 지금 이거를 주식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배경이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집권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민 정책, 재정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횟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속도 조절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방향성은 여전히 아래쪽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가 과열 국면을 좀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잠깐 올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의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향은 아래쪽이다. 이게 바로 국채 금리가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자, 최일호 상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최근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고 보신다고요? 아닙니다. 네.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방향의 아래쪽이라고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김 연구원이 생각하는 그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GDP 성장률이나 물가 수준 보면은 GDP 성장률이 어제 발표된 3분기 확정치로 3.1% 나왔고, 오늘 방금 PC 물가가 나왔지만 2%대 초반 또는 그 핵심 물가 기준으로 2%대 후반 나왔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라면 4% 중반 또는 많이 떨어져 봐야 4% 초반 유지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펀더멘탈한 근거로 보자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증시 측면에서 보면은 4%대 초중반의 그 금리 레벨에서 전체 미국 S&P 500은 압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S&P 500의 내년 EPS 증가율이 15%로 예상되고 있는데 1월부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물론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예상치 상회율은 한 75% 정도가 넘지만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금리를 압도하는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미증시가 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4%대 초중반은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는 금리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아마도 이걸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일호 상무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연말이니까 산타 랠리, 예. 그리고 신년에 또 신년 랠리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랠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12월 달까지 보면은 주요 지수가 다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빠진 상태이긴 한데요. 최근 금리 레벨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금리 레벨만 조금 안정화되면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산타랠리가 오니까 뭐 여기서 사야 되겠다, 안 오니까 뭐 팔아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문제가 있죠. 21일에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양치기 소년의 늑대 같아요. 자꾸 늑대가 온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늑대가 온 적이 최근에는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 연방 정부 셧다운 얘기도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쉬운 일인지 아니면 조금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이번 부채 한도 협상 이후가 사실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는 이전 부채 한도 협상과 이번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 집권당과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딜레이 해줄 거냐, 허용을 해줄 거냐, 해주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트럼프는 아예 부채 한도 협상 자체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레드 수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건 공화당이고요. 트럼프 역시도 공화당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다만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얼마큼 늘려줄 것이냐, 폭 정도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모라토리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디폴트 관련된 얘기는 사실 좀 과열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임이 딱 한 달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하면 역시 이 관세 정책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자, 김승혁 연구위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진짜로 시행될 거고 또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관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저희가 흔히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나눠서 보지만 이제 대중국 관세랑 보편적 관세가 몇 프로가 될 거냐, 예를 들어 보편적 관세 10%, 대중국 관세 60%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약 한 44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보면 재무장관 같은 경우 스콧 베센트고 지금 트럼프의 아젠다 47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예산안 적자 수준을 성장으로 메꾸겠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미어진 곡간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통해서 메꾸겠다라고 성장을 되게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안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관세는 좀 더 선별적으로 진행할 거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AI와 빅테크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보편적 관세를 무분별하게 때릴 만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꽤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에 대한 어떤 저희가 관련 관계자를 보면은 이제 상무장관 같은 경우 또는 USTR의 미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좀 더 강력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온건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 관계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제 이 형성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면 트럼프가 워딩은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수위 조절을 좀 더 많이 높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워딩을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중심을 두고 워딩에 우리가 조금 더 너무 현혹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인플레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세가 아니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는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걱정 그만둬도 됩니까?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만든 건 첫 번째가 관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다. 그럼으로써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 거다. 뭐 이런 식인데요. 사실 그 전에 트럼프 1기 2017년 당시에 재정 지출과 재정 수입 현황을 한번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정 지출이 많이 늘지 않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재정 수입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말은 되게 너무 험하지만 생각보다 행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잘 조율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중앙은행 총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외쳤지만 2018년 7월 그리고 2019년 7월까지 금리 인상과 동결 기조는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4.5%까지 국채 금리가 올라왔지만 4.5는 생각보다 저는 조금 더 레벨이 높다. 이제 4%대 초반으로 다시 한번 내려올 만한 여지가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열을 우리가 되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우려와 이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희로 상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투자 전략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제일
처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단순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은 S&P 500 그리고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을 계속 적립식으로 사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좀 스킬이 있으신 투자자들이라면 종목 공부를 꾸준히 해서 자기 컨빅션에 맞는 그런 종목 비중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최일호 상무 그리고 김수혁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